이 감염병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감염병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말하죠.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뭐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많아지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친구끼리의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감염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요즘에 이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이 많이 늘었다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4월에 비해서 5월에 수두는 약 76%, 그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알려진 볼거리는 한 37%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일어났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때 많이 생기는 감염병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족구병, 또 비브리오 폐혈증, 또 말라리아, 또 여름에 많이 생기는 모기 때문에 오는 일본 뇌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본 뇌염 경보도 좀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은 아니지만요, 이맘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이 바로 식중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식중독과 장염은 좀 다른 거죠? 예,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긴 한데요. 우선 식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음식의 독소나 또는 세균의 독소, 또 세균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이제 식중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장염이라는 것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장 안에서 염증을 만들었을 때 장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기도 하고 증상은 또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하면 대부분 장에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나 복통이 동반이 되면서 열이 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식중독은 이 독소에 의한 증상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독소는 음식이 갖고 있는 독소도 있고 또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도 있기 때문에 그 독소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든지 또는 의식장애 같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으로는 포도상구균, 또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도 또 보툴리누스 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유발되는 그런 균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장염의 주된 원인균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대장균, 잘 알고 계시죠? 이외에도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된 바이러스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식중독의 원인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 식중독은 음식, 식품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예.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식중독을 또 다른 말로 식품 매개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을 원인균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식품 안에 미생물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동물성 독소, 보거, 모시조개 같은 데 들어있는 독소가 있고요. 또 식물성 독소로는 버섯이나 감자나 피마자 씨 등에 들어있는 독소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도 있고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인 물질에 따른 이 잠복기와 증상을 또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포도상 구균에 의한 증상으로는 2시간에서 4시간 잠복기를 거쳐서 심한 구토나 어지럼증,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살모넬라균에 의해서는 6시간에서 72시간, 약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복통과 설사와 열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잠복기가 12시간에서 약 이틀 정도 걸리고요. 다리에 출혈성 수포가 생길 수 있고 고혈과 폐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약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설사, 복통, 고열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장균 중에 하나죠. O157이라는 세균에 의해서는 3일에서 9일 정도 잠복기를 갖고 아주 심한 복통,
출혈성 설사 또 미열을 동반하는 이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첫 환자도 지난달에 발생해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네, 비브리오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나타나기 쉬운 그런 이제 아주 취약한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신 분인데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뭐 간염을 오래도록 앓고 계신 분들, 또 한 분들은 알코올 중독자, 또 알코올을 너무 자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뭐 암에서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비브리오 폐혈증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죠. 매년 수십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치사율, 돌아가실 확률이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질병이고 잘 피하셔야 됩니다. 주로 40세 이상의 남자가 대부분 걸리고요. 주로 여름철에 서쪽과 남쪽 해안에 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물 자체에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이 세균은 바닷물에 살고 있다가 그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었거나 또 오염된 생선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또는 상처를 통해서 다리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생기면 이건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기간에 회 먹는 거를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네. 증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증상은 잠복기가 있거든요. 20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고, 또 대부분의 증상으로는 복통, 발열, 뭐 구토, 설사 이런 게 동반이 되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상은 피부 질환인 피부 증상입니다. 맨 처음에는 수포가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출혈성 수포로 바뀌면서 이 피부가 녹아버리는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괴사가 된 다음에는 뭐 아주 심한 상태로 혼수 상태가 빠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람 간의 이 접촉을 통해서는 잘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꼭 격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환자가 나타나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고와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뭐 증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간에 회를 먹지 않는 게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위험으로부터? 뭐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회를 먹는 것만으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를 드시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00년에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법정 전염병으로 고시가 됐고요. 매년 이 수십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요. 10만 명당 발생률이 0.18명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의 성별은 7대1로 남자가 훨씬 많고요. 2003년에 56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31명이 사망하셔가지고 사망 확률이 55%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이 안 좋거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패류를 생으로 먹는, 회를 날것으로 먹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 상처가 난 상태로는 바닷물에 절대 들어가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균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름철에는 어패류를 드실 때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레지오넬라라는 세균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기는 병인데요.
이 레지오넬라 세균병, 레지오넬라균 병은 3군 법정 전염병입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어디 사냐면 물 속에 사는데요. 중앙 냉방을 하는 백화점이나 큰 호텔이나 이런 대형 시설에 가면 냉각탑이 보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가면 물로 냉각을 시키는 곳이 있죠. 이 냉각탑의 물에 이 레지오넬라균이 감염이 되면 이걸 통해서 각 방으로 이 레지오넬라균이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냉각탑의 소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한테 감염이 될 수 있고 사람 간에는 서로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암을 앓고 나신 분들 또는 당뇨나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치사율은 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뭐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 있고 오한이 나고 뭐 몸이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전신에 무력감이 생기면서 기침뿐 아니라 설사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게 특히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수두와 홍역인데요. 네. 먼저 그 수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수두는 뭐 너무 많이 아셔서 뭐 더 큰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2005년부터 사실 수두는 예방접종을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12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이 수두 예방접종을 하고 4에서 6세 사이에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는데 대개는 한 번 맞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하게 걸리는 아이들도 아직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고요. 주로 6세 이하의 초등생, 어린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수두가 많이 생깁니다. 면역이 없을 경우에는 한 아이가 걸리면 같이 접촉하는 모든 아이가 다 같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맞겠고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잠복기라는 것이 접촉한 후부터 약 20일 정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수두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진이죠. 주로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얼굴에서부터 생겨서 몸통과 팔다리로 쭉 퍼져나가는데요. 이 발진이 생긴 다음에 물집이 잡히고 이 물집이 농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바뀐 다음에 나중에 딱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딱지가 생길 때까지 환자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그럼 이런 수두와 홍역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홍역은 좀 다르죠. 홍역은 사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 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주로 기침과 콧물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작은 발적들이 나타나고 이 발적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서로 막 붙어요. 그래서 피부에 넓은 발적이 나타났다가 열이 떨어지면서 이 발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데 홍역이라는 것은 잘못 치료를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고요. 한 번 감염이 됐다가 나으면 평생 면역성을 갖게 되는 질병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MMR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데 보통 12에서 15개월에 한 번 하고 4에서 6세에 한 번 더 해서 2번 예방접종을 하면 완벽하게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모기가 극성인데요. 이 모기가 옮기는 여름철 감염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모기인데요. 사실 모기는 한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곤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곤충이 옮기는 질병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있고요. 또 일본 뇌염도 이 모기가 옮기고요. 작년에 한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도 이 모기가 옮기는데요. 2016년에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44만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라리아로 아직도 목숨을 잃고 있죠. 이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말라리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의 암컷입니다. 얼룩날개를 가진 모기죠.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쳐서 초기에는 권태감을 느끼지만 수일 동안 발열이를 했다가 또 잠깐 또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발열이 됐다가 계속 반복되는 증상을 보이고요. 오한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본 뇌염이 있는데요. 이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 집 모기라는 것이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기를 중간중간 잡아봐서 이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일정 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99%는 증상이 없거나 그냥 일부 미열이 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아주 일부에서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의식불명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름철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다 아는 개인 수칙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여름에는 수인성 질병, 즉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위생, 즉 손을 잘 씻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고, 세 번째 음식은 익혀서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과일도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껍질은 까고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위생적인 조리 상태를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도마라든지 칼 소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가 꽤 많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환자들 다시 확인해 봤더니 75% 정도가 동남아시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을 여행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개인위생에 철저히 좀 하시고, 길거리 음식 드실 때는 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톡톡 오늘 이렇게 여름철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족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중학생 딸아이가 고열이 나고 볼 부분이 심하게 붓고 통증으로 입을 못 벌려서 병원에 갔더니 볼거리라고 합니다. 이 볼거리 혹시 전염도 되는 건가요? 걱정되시죠? 예. 볼거리는 사실 귀 밑에 이 침샘 이만큼 붓는 거죠. 아주 아프고 열도 나고 또 아이가 입을 벌리기도 어려워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질병이 볼거리고, 이 볼거리의 다른 이름은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고요. 한 번 감염이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심하면요,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요. 뇌수막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수두증도 올 수 있고, 고환이나 난소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MMR이라는 예방접종을 12세에서 15개월에 한 번, 4에서 6세에 한 번 해서 대부분은 예방이 되고 있지만 예방이 좀 약하게 되셨을 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볼거리는 남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증상이 나타나면 최소한 한 9일 정도 격리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를 안 보내시는 게 맞고요. 또 집에서도 어른들은 사실 걸리지 않겠지만 다른 아이들 만나는 것도 좀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 수영장 갈 때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렌즈 착용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뭐 수영장에서 수영 안 하시면 괜찮겠죠. 하지만 이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떠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렌즈가 조금 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실 때는 맨눈으로 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만약에 안경을 렌즈가 없이는 앞을 보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안경으로 좀 바꿔서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수영하실 때 좀 안경을 쓰시면 불편하시니까 이제 렌즈를 자꾸 쓰시는 건데, 이 렌즈를 쓰셨을 경우에는 나와서 바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분 질문인데요.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출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출국 전 언제쯤 맞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뭐 말라리아가 언제 걸릴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여행하시기 직전에 맞으시면 되는데요. 뭐 출국 전 1, 2주 전에 맞아주시면 가장 좋고요. 뭐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나가기 직전에라도 맞고 나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는 워낙 말라리아를 유행시키는 모기들이 많아서 외부의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기를 다 퇴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가기 바로 직전이라도 맞고 나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